우리 회원사 기업들 이제 소개하는데요. 요 전화번호 밑에 자막으로 나가죠. 관심 있는 분들 요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회원 기업들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요. 아주 믿을 만한 제품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 변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원자력 예산을 대거 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청년 예산하고 원자력 관련된 그 R&D 예산, 뭐 여러 가지 그 윤석열 표 예산을 민주당이 깎았죠. 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전부 다 감액을 했어요. 네. 야, 이거 원자력을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렇게 그냥 뭐 말하자면 탈원전하고 국가 경쟁력을 낮춰놓더니 이제 지네들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이용해서 원자력을 발전 못 시키게 이것들이 일부러 그러네. 정권이 네, 바뀌었는데도. 참 제가 지난 2020년 총선을 네. 나가기로 결심을 한 계기가 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1번 공약도 탈원전 정책 폐지였었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제가 나간 지역구가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유성을 지역, 그렇지. 이상민 의원님 우리 당으로 오시려고 하잖아요. 네, 이상민 의원님 지역구였는데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과학도를 꿈꿨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카이스트도 네, 나왔고. 카이스트도 뭐 예. 들어갔었고, 예. 그리고 또 뭐 워낙 뭐 그 노벨상을 가슴에 품고 뭐 꺼지지 않는 연구소,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이런 책들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계기도 잘 익히 알고 있었고, 또 게다가 왜 명작인 소설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예.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원자력에 관한 얘기들이 주 소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되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두뇌로 할 수 있는 가장 저비용 고효율의 에너지 산업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그 선대 연구자들과 또 그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그 정치인들 리더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지원을 해왔는지를 익히 봐왔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도저히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건 완전 국가 자살행위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는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꿋꿋하게 이 탈원전 정책 기조를 국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유지를 해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북한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는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없지. 되죠. 예. 네, 지금 보면은 그 판문점에서 무슨 다리야? 뭐 무슨 도보다리인가? 도보다리. 그 다리. 예. 네, 그 다리에서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만나서 그 주고받은 USB 있잖아요. 예. 네, 거기에도 원전 관련된 계획이 들어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원자력연구원 같은 경우도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이런 국가 비밀이 들어있는 자료들이 해커들에 의해서 유출이 된 정황도 많이 포착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북한 해커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진짜 국가를 부정하고 국가 전복 세력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급기야는 이제 산자위에서 원전 분야 예산을 1,831억 원을 삭감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13분 30초. 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13분 30초가. 13분 30초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1,831억 원의 2024년도 원전 분야 예산을 삭감하는 데 걸린 시간이래요. 13분밖에 안 걸려요? 그 많은 예산을, 그 중요한 예산을 깎으면서? 네. 13분이요? 네.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130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네.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은 테러라고. 이야, 네, 이야기를. 이런 놈들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쪽은 알레르기 반응 보이고 이제 북한에 충성하기 위한 거죠. 뭐 이야기가 무조건 들어오면 그냥 예산 깎는 거죠, 그냥.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좀 부족했을 때 또는 관심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어서 몰랐을 때인 문재인 정권 초까지 아니면 지난 정권 내내까지는 그냥 저들이 명분으로 삼는 환경 있잖아요. 네, 참, 네. 환경 때문에 원자력 필요 없다 또는 이제 후쿠시마 또는 어디야 체르노빌 원전 네. 사고로 인한 공포 선동 이게 먹혔거든요. 먹혔어요. 그건 맞아요. 네. 예. 근데 과학적으로 다 이제 국민들이 저들의 이제 그 어떤 허위 선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의 어떤 우리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비롯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원자력 살리기 국민연대 사무총장으로 계속 있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예, 네, 예. 계속 알리면서 이게 굉장히 허위 선동이고 원자력이야말로 친환경, 저비율 고효율의 에너지다라는 것들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공포 선동은 굉장히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다. 네. 라는 것도 다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원전 예산을 칼질했습니다. 야. 게다가 이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SMR 기술이거든요. 네. 네,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전액을 삭감해 이건 또. 네, 근데 이거는 심지어 자기들 문재인 정권에서 예전에 송영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동해서 공식 제안을 했던 거예요. 지네들도 제안한 건데. 네, 그리고 이재명도 대선 후보 때 기후 위기 신산업 일환으로서 연구개발을 공약했던 겁니다. 네, SMR을 이렇게 R&D 하겠다. 근데 R&D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전면 삭감을 한 거예요. 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데 아니 이렇게 대놓고 우리 다 경쟁력을 무너뜨리는데 이거 참 어이가 없네.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나? 이 삭감하면 삭감한 대로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보이콧하는 방법이. 예. 기본적으로 지금 얘네가 이 삭감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청년 고용 예산과 관련해서 윤석열표 청년 일자리 예산 있거든요. 예. 그것도 얘네가 전면 삭감을 했어요. 그러게. 대략 한 2,300억 원, 2,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환노위에서 이것도 전면 삭감했는데 반대로 국회는 원래 예산 편성권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반대로 자기들 예산이 편성돼 있지도 않은 이재명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정책이기도 했던 지역화폐 있죠. 아, 지역화폐 이건 문제 많더라고. 예. 네, 지역화폐하고 자기들이 이제 제안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관련한 예산은 또 단독으로 증액해가지고 의결을 해버렸는데 이놈들. 이거는 위헌이거든요. 그러게. 국회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응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게 이 어떤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를 정부가 그냥 보이콧을 해버리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은 정부가 보이콧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대치 상황이 되고 경색이 되겠죠, 국면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럼 예산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냥 어쨌든 준예산을 가집행 형태로 할 수 있거든요. 아, 전년도 예산으로.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저들의 예산 편성에 관한 어떤 행정부의 편성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을 위헌성을 또 권한쟁이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로 끝까지 다퉈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네는 협상이 안 돼요. 원래 국회라는 게
어쨌든 협의체잖아요. 서로 네. 간에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음. 그 예산을 잘 의결해 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지금 방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국회 예산안의 그 심의 이런 거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네. 다소 이제 시끄럽고 예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만 미국 같이 완전히 그 암흑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준예산 형태로. 준예산 형태로. 네네, 이렇게 좀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부가 마비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볼 만하네요. 네, 왜냐면 이런 습관은 한 번 이런 사례를 남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다음번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제 뭐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칩시다. 네. 네, 그럼 이런 그 동물국회 같은 행태는 어느 진영이든 하고 싶은 폭력적인 예산 편성을 예산 뭐 결의를 의결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어느 당이든 어느 집권 세력이든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례를 남기지 말고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뭐 권한쟁의든 뭐든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진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이거 그냥 네, 넘어가면은 네. 이게 왜 이런 게 깎였는지 뭐 뉴스 본 사람들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깎인 그쵸. 상태대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이제 뭐 작사를 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사실 원자력 예산 깎았다고 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안 왔거든요. 돈을 바로 현금으로 나눠준다고 하면 그건 바로바로 와닿는데 좌파들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 있는 이런 원자력 예산 깎아봐야 국민들은 피부에 안 와닿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기조를 무너뜨리고 북한에 충성하고 그러면서 꼭 먹고 알 먹고로 뭐 국민들은 별 관심 없으니까 그 대신 그 예산을 자기네들이 국민들한테 포퓰리즘으로 나눠주는 거 막 퍼재기하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에 유리한 예산들 이걸로 다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로 하게 되는 거죠, 이놈들이.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준예산으로 일시적으로 좀 집행을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머리를 국민의힘도 써야 되고 네. 정부도 써야 되는데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아쉬운 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님께서 뭐 총선으로 이렇게 나오실 네. 것이 거의 이제 공식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본인 입으로 선언하기 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사실 이런 법적으로 조금 국회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헌법 관련한 예산에 관한 편성권이나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다퉈보려면 어쨌든 국가를 대리하는 그 소송에서 대리는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300명 중에 하나 원오브댐이 되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야 되는 이 상황도 조금 아쉽고. 아하, 그러네. 네,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지금 내년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예. 네, 미국 대선 앞두고 또 지금 우리나라 국가 안보 현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하시겠지만 오히려 더 그 어떤 이란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에서 합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와 이제 대통령께서 잘 끌어오신 게 있어서 어떤 부분은 또 반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김정은이라는 또 희대의 사이코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식의 협상이 있을지도 또 모른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상황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또는 그러려면 또 정보가 너무 중요한데 그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 같은 엘리트가 사실상 이제 저는 국정원장 정도로 다시 들어가셔서 국가의 이제 중요 안보 뭐 대외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간첩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국정원장 가면 야 그거 괜찮네. 그것도 아이디어가. 네, 왜냐면 네. 그 예전에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김승규 법무장관님 기억하시죠? 네네. 네, 김승규 장관님께서도 장관 임기 마치고 맞아. 어, 법무장관 하다가 국정원장 갔죠. 네, 국정원장 가셨고 음. 그 두 자리에 전부 다 공이 계실 음. 때 역할을 정말 잘해주셨고 음. 노무현 정권이 뭐 나름 빨갱이들 주사파 음. 운동권들에게 막 거의 노무현 대통령은 둘러싸여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포위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김승희 장관님 말씀으로는 청와대에 한 70명 있었대요, 빨갱이가. 야, 아이고, 야. 네, 네, 근데 그 아마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온 전대협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시민 같은 사람이 뭐 복지부 장관도 하고 뭐 또 국회의원 하면서 뭐 그 국보법 폐지한다고 난리치고 이런 상황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또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미국과 여러 가지 협조를 해가면서 국보법 폐지를 막아내셨거든요. 아, 그러네. 네, 네. 그래서 내년에 사실 대외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님을 이렇게 좀 소모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되게 그러네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네, 저 일리가 있는 얘기네. 예. 네, 저희는 아무튼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예, 어디 있어요? 네, 울산에 그 세울 원전 앞에 와 있거든요. 어허, 예. 네, 오늘은 세울 원전, 내일은 또 이제 경주 가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이렇게 갈 건데 저희 법률가들, 변호사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대표로 이렇게 와서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또 확인도 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제 그 어떤 원전의 뭐 문제점이나 또는 상황들, 현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저희가 또 법적 대응할 때 조력도 하고 외부의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원자력 환경공단 뭐 쪽에서 저희들 이제 그 원자력 발전 포럼 형태로 법률가 모임을 주선을 하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김기수 변호사님을 비롯한 이제 많은 유명하신 변호사님들이랑 함께 오늘 1박 2일 워크숍 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이고. 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원자력 예산이 다 삭감됐다고 하니 네, 기가 막힙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우리 저 김소연 변호사 아주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네요. 자, 식상합니다. 그렇게요. 네. 자, 힘내주시고 계속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야, 그 마지막에 그 지적이 일리는 있네요. 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무장관으로 일당백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옮긴다면 국정원장이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네요. 윤석열 2기에서 그렇지. 그 국정원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부정선거 밝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과의 또 정보 공유 이런 것도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되자마자 미국 가서 그런 거 논의하고 이랬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국가의 정보를 딱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한동훈 장관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일리가 있고 또 총선 착출롤도 일리가 있는 게 절체절명이거든요. 이번 총선지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도 또 일리가 있고요.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주가는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데 그 능력과 그의 그 반듯한 국가관 이런 게 신드롬인데요. 한동훈 국정원장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야, 이자들이 왜냐면 이 원자력을 이렇게 대놓고 국가 경쟁력을 허물고 북한과 중국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은 그냥 간단한 원자력이 아니라요. 국가의 힘이에요. 여기 왜냐면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이거는 세계 우리가 기술이 뭐 5위 안으로 들거든요. 지금 후퇴해서 그래요. 1등, 2등이었어요. 이걸 다시 복원해서
R&D를 하고 연구를 하면은 이게 1등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좋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건 핵의 원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차하면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베이스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북한과 중국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하느라고 예산 다 없앴어요. 잘했죠? 이거거든요. 이야, 이럴 때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에 이어서 국정원장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데, 물론 일부의 의견이지만 참 너무 쓸 데가 많아도 고민이네. 참 이거 행복한 비명입니다. 몸이 한 10개면 좋겠네 진짜. 국정원장도 하고 법무장관도 하고 총선에도 출마하고. 야, 참 잘 이제 워낙에 스마트한 분이고, 스마트하지만 이런 머리 스마트가 뭐 기억력 좋고 분석력 좋고 이해력 좋고 뭐 쫙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한동훈 장관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같아요. 그게 진짜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바른 선택을 할 걸로 봐집니다. 누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고 이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게 최선인지, 내가 이게 총선 나가서 국회의원 하는 게 지금 최선인지, 아니면 법무장관으로 조금 더 하는 게 최선인지, 아니면 뭐 다른 지금 김소연 변호사 얘기대로 국정원장이라든지, 자기가 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시켜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정도 출중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골치 아픈 난제가 발생하면, 야 동훈이 어디 갔냐 동훈이. 동훈이 어디 갔어. 그만큼 믿고 출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급한 건 총선이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좀 달아주시죠. 네, 마치겠습니다.